이는 이 메모에 보시면 저기 아래쪽에 추가 말씀 주신 사항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 사인 간 이해관계 불확실성 포함 여러 리스크 관리 템포 조절 등 지혜롭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순간순간 수정한 게 나오니까 당황스럽게 한데 저거는 당시에 이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밀에 아니, 기밀은 아닌데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내용인데 모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인사사령부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뭐 갑질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어서 인사사령부에 있는 장군하고 대령급 간부하고 그쪽 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제가 그 군의 이렇게 위상에 육군본부 차원에서 위상에 흐트림이 없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도 적어놨는데 저게 다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1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214항입니다. 그 계속해서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12월 3일 11시 28분경, 오전 11시 28분경 및 오후 15시 44분경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 예산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예산 내역이 기재된 문구를 작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네. 국방부에는 어떤 한 분이 보내신 것 같은데 보내셔서 주시길래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장을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또 부서장에게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장관께 보고하시거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받았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는 12월 3일 16시경에 김용현 장관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이제 클립보드에 저장된 시간을 보면 15시 44분으로 한 10몇 분 전이거든요. 이 김용현 장관에게 이 내용을 좀 보고하시거나 한 건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고 저거는 제가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육군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 국방부에 정리된 문서를 받으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21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세 가지 질문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께서 증인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당시 증인께서 생각하시기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못 하셨다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계엄 상황이 나오는 거 처음에 약간 놀라게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놀라게 됐습니다. 놀라셨다고? 예, 이렇게 계엄 선포 나왔을 때. 그 말씀은 계엄을 선포할 상황인가 좀 그걸 제가 운이 내막을 좋아서 모르니까. 그렇다는 예. 내막을 전시 몰라서. 상황은 아니니까 뭐지? 뭔 이유지? 이런 느낌 좀.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메모에 보면 이제 입법 독재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 관련 유튜브도 받아서 보셨죠? 예, 내용. 예, 유튜브하고 그런 건 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증인께서 이제 포고령 여인형 증거기록 순번 94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포고령 1호를 보시면 1항에 다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예, 쭉 돌아봤습니다. 1항에 보시면 국회와 특히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그리고 증인께서 중간에 그 곽종근 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병력 이동 상황을 보고받으셨던 내용 그리고 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 병력과 경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TV에서 봤던 그 군의 헬기가 국회에 투입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여인영 사령관에 의해서 국회 경력 증원 요청을 받기도 하시고요. 그런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께서는 그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계엄 사령관으로서 계엄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위에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는 당시 상황에서 군이 국회에 간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짜 그랬고요. 그게 장관님께 저에게 명시된 과업을 주신 게 딱 처음에는 그 포고령 내리라는 거하고 상황실 구성하라는 그게 딱 명확하셨고요. 그전에는 일체 그런 게 없었고 그것을 아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고 최종 아까 말씀드린 TV도 나오고 좀 어수선하고 심각하게 느낄 때가 00시 30분 어간에 조금 이제 인지가 된 상황이었지. 그전에는 뭐 어떤 부대가 어디 가로 이런 거 몰랐고 사령관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수방사 특전사에게 전화해서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포고령 내용을 보면 그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어서 국회를 보호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맞으시죠? 국회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지. 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충분히 그 포고령까지도 발령을 직접 하시고 관련된 이제 보고도 받으시고 그 곽종근 사령관 등으로부터요, 뭐 이진우 사령관이나 그러면 이게 국회를 보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국회를 어떻게 제약하러 국회 활동을 방해하러 간다는 사실 정도는 당연히 아시지 않았습니까? 포고령의 맥락도 사실 좀 이해 못해가지고 법적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막 우리 조금 당황스럽고 한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 병역 이동과 딱 밀착돼서 연결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인께서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2023년 10월 31일부터 그 재직을 하셨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이미 1년 넘게 육군 참모총장이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군 전체를 통할하고 지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군의 상황이라든지 군사 활동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당시에는 그 군이 어떻게 국회에 가는 이유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네, 실제로 몰랐고요. 점점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과정은 있었지만 그 이제 사령관 보고 들어오고 TV 나오고 하면서 알게 됐지만 정확하게는 진짜 몰랐습니다. 병력의 운영에 대해서 진짜 몰랐습니다. 예.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상 어떻게 다 받아보셨나요? 두 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31쪽까지. 예, 다 받아보신 거 확인했고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배의철 변호사.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네. 됩니다. 네, 증인 안녕하세요.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네. 육군 참모총장님, 계엄 사령관님이셨는데요. 편의상 증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문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도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답변이라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10월 31일경부터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했고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항입니다. 증인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전혀 듣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죠. 예,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습니다. 2-1항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고 사전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합참 전투통제실 비디오월에 나오는 TV 화면 자막을 통해서 처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그맣게 왼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2-2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나 삼청동 안가나 경호처장 공관, 국방부 장관 공관 등에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나요? 특검은 이 모임 자체를 비상계엄을 공모하는 자리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증인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되었다면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전혀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지리적인 위치가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진짜 없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비상계엄을 뭐 예비하거나 음모하거나 준비하거나 공모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런 말도 안 나왔고 뭐 국가마저도 그런 얘기 없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9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같은 달 13일에는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같은 달 14일 오후에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다시 받았고 같은 날 저녁부터는 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이후에 12월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같은 달 17일에 구속이 되셨고
19일, 24일, 31일 군 검찰에서 각각 피의자 조사를 받았네요. 맞죠?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쭉 그렇게 네. 연결됐습니다. 굉장히 조사를 많이 받으시면서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때 그거 외에 뭐 국회도 여러 번 출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사실 물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좀 최대한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도 물어보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네. 지난 12월 8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에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사실을 혹시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잘 접하지 않습니다. 네,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특검이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4가지 특정한 진술을 해달라는 회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플리바게닝 조항이라는 것이 시행된 9월 26일 전에 이런 회유, 일종의 수사 거래가 있었던 것인데요. 엄연한 불법 수사입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증인께서 뉴스를 안 봐서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를 공개 재판에서 회유를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장이 너무 클 것이고 자신에게 칼이 들어온다면서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이 두렵다며 결국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4가지 구체적인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결국 진술을 못했어요. 특검이 실명 몇 명을 거론했고 많은 군인들이 특검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증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 군검찰, 특검 등의 회유나 강압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 네, 그런 건 없었고 조금 비교적 질문하는 건 부드러웠는데 네. 일정이 좀 바쁘고 특히 이제 국회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그게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특정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이 2025년 2월 10일에 검찰에서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3-2항입니다. 그 조사 내용이 결심 지원실에서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심 지원실에서의 상황과 관련한 증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관되는데요. 증인이 결심 지원실에서의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증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이나 거짓 진술을 한 적은 없죠? 예, 그런 건 없고 갈 때마다 다른 걸 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나 자꾸 제가 배우는 정도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새벽에 비상계엄을 2번, 3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기억이 없죠? 예,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해제되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부 진술인이 윤 대통령님께서 결심 지원실에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2번, 3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증인이 결심 지원실에서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예, 조금은 이격돼 있습니다. 네. 저 정도. 요 정도. 네, 조금. 네. 그 정도 옆자리에 있던 증인이 만약에 대통령님이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2번, 3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죠. 예, 하여튼 3분이 계실 때는 그런 말씀 제가 전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그런 말씀을 하셨던 네. 기억이 없다는 네, 것이죠. 자꾸 갈 때마다 제가 네. 학습을 좀 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영의 삶 사건 증거선본 148번 박한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3784면 제시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면 네, 됩니다. 여기 하나 예, 잘 보이시죠? 자, 증인은 2024년 12월 19일 군검찰 2회 피의자 조사의 증언인데요. 군검사가 결심지원실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2차 계엄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데 언론에서는
말을 참 잘 만들어내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예, 증인이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사실과는 너무나도 언론의 가짜 뉴스가 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해제되는 걸로 가는 분위기인데 저 제목이 딱 나오길래 이게 뭐 이렇게 제목을 만드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5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선번 750번, 사경 박안수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 4635면 제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12월 13일 언론에 의하면 경향신문입니다. 피의자가 12월 2일에 서울로 상경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4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비상겸 선포 전인 12월 2일에 서울로 상경했다는 기사 보도입니다. 근데 피의자는 이날 계룡에만 있었던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맞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도 가짜 뉴스죠. 네, 그때 계룡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 12월 2일에는 계룡대에만 있었던 네, 것이 다른 맞죠.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5-1항 여인영 외3 사건 증거선번 148번 기록 3772면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군검사는 피의자에게 2024년 12월 19일자 뉴스원 보도 추미애 박안수 TV 보고 계엄 알았다 거짓말 윤 삼청동 안가 불러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는 추미애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것인데요. 이 추미애 의원의 주장도 사실 무근의 허위 주장이고 이 뉴스 보도 역시 가짜 뉴스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삼청동에 안 가겠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5-2항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선번 750번 박안수 피의자 신문주소 기록 4637면 제시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은 12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핵심 장성 4명을 12월 3일 4시경, 16시경입니다. 서울로 호출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 보도죠. 예, 제가 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호출한 적이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행사하는 일은 같이 간 것밖에 없습니다. 사령관님께서 계엄 사령관으로 증인이 서명 발령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언론의 가짜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세뇌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증인께서 주신문에서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지전의 어떤 주된 수단이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었고, 저희 군인들은 굉장히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강하고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마음도 강하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 멀쩡한 나라도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병들 정신교육도 좀 할 때 관심도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12시 50분경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월 3일에 시간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 점검을 하자는 취지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6-1, 6-2 생략하겠습니다. 7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 현안 보고를 통상 한 달에 2번이나 3번 정도 해왔다고 말씀하셨죠? 쭉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현안 점검, 현안 보고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보고를 합니까? 시간상으로.
시간을 정해진 건 아닌데 네. 보통 4꼭지에서 많을 때는 제가 11꼭지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룡이 국방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장관님께 그 군정과 관련된 양병과 관련된 얘기를 그때그때 계속 입력을 시켜드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이제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틈만 생기면 저희들은 기회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뭐 40분 하는데 다른 총장들까지 있으면 조금 적게 하고 미안하니까 또 혼자 있을 때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네, 30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네, 근데 12월 3일 현안 보고에는 더 짧게 예, 그때는 그렇죠. 15분, 20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분. 증인은 평소에 국방부 장관에게 현안 보고나 이런 관련한 대면 보고를 하면서 비상계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네, 전혀 없죠. 네. 네, 8번 질문하겠습니다. 변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현안 보고의 주제는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 네. 국제과학기술 전투경연대회 추진 경과, 드론 관련 보고였죠. 예, 그거하고 드론 관련된 두 건이 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네, 드론 관련된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드론이 예상치 못하게 잘 운영되던 것들이 좀 중요한 자세인데 떨어졌었습니다. 네, 두 개가.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을 온 결과를 가지고 장관님께 보고 드리려고 조금 비닉 내용이 있어서 보고 드리려고 준비했고, 또 그때 우크라전하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걸 보고 때리는 게 우리가 피해를 안 입고 저걸 보고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게 이제 육군본부 차원에서는 2040년을 목표로 뭔가 크게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뭐 TF를 만들어서 계속 가는 중에 군 구조부터 쫙 들어가 있는데 소형 공격 드론부터 좀 잡아야 되겠다. 뭐 현장에서는 소형 공격 드론 너무 예산도 반영 안 되고 말은 잘해준다 저런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자. 그걸 가지고 하면 조금은 부족하지만 실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가져갔었습니다. 드론 관련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가 피해를 적게 입으면서 저걸 핀포인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전법이다. 새로운 조우전 전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서 드론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가까이 삭감되었을 때 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딱히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았고 이제 저희는 계속 반영하는 노력을 저희는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정해지면 따르는 이렇게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뭐 이게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감사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실무자부터 과장 뭐 장성들까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조금 저그때 조금 사기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어떻게든지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든지 네. 다시 좀 잘 설명을 드리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구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22시 15분경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참모 한 명과 함께 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죠. 네네. 네, 9-1항 증인이 업무차 서울 국방부에 가면 통상 참모가 따라가죠. 항상 장군 참모 한 명이 따라갑니다. 네. 9-2항입니다. 증인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웅준 정책실장과 같이 간 이유는 아까 주신문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장주범 비서실장에게 참모를 누구로 데려갈지 검토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주범 비서실장이 업무 연관성을 따져보니까 김웅준 실장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검토해보라 이건 아니고 장관님 지시하셔서 저는 장관님 지시하면 바로 이제 시간이 좀 급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시간인데 그건 좀 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참모 한 명 가야 되는데 검토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명 검토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이 이제 일요일 전화, 월요일 전화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아마 내부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10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4시 30분경 육군 사관학교장 이취임식을 주관했고요. 일정을 마친 뒤 국방부로 출발해서 16시경쯤에 국방부에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10-1항이요.
증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 현안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바빠 보여서 주요 내용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고 15분 정도로 짧게 끝났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냥 계속 들었다 나왔다 하셨고 그래 끝났습니다. 네. 10-2항이요. 현안 보고 말미에 김용현 장관이 21시 40분경까지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에 와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예, 그런 취지로 기억하죠. 말씀하셨습니다. 10-3항이요. 증인은 경찰에서 김용현 장관과 같이 있을 때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네, 군검찰에서도 당시까지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11항이요. 증인은 이후에는 육군회관 서울사무소에서 정책실장, 인사참모부장, 비서실장 등과 티타임을 하고 이어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티타임을 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행사했던 게 왜냐하면 인천부장이 행사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에피소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약간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걸 네.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저녁 식사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던 때쯤에 정책실장에게 21시 40분경에 국방부 장관실에서 현안 보고를 다시 하니까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제가 얘기한 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런 네. 말씀 안 드렸고 22시 40분 오라 한 걸 비서실장이 압니다. 비서실장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책실장이 가니까 있고 식사하고 있어서 낮에 이제 현안 토의를 제대로 못했기도 했고 하니까 그리고 인천부장은 그날 행사가 끝났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내려가야 됩니다. 네. 6번으로. 남은 사람이 한 명이니까 당연히 뭐 같이 가자 이렇게. 네. 비상계엄 선포 무렵의 상황 12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35분경 국방부 장관 집무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하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당시에 김용현 장관이 부재 중이어서 6번 정책실장, 합동참모차장, 합참전비태세 검열실 차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대기를 했고 거기에 군사보좌관, 김철진 군사보좌관도 함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모였는지 이유를 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다들 이제 그니까 누가 온지도 몰랐는데 쭉 따라 들어오니까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뭔 일인지 이제 뭔 일이냐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길래 왜 모였냐? 예,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던 와중에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장관님이 전투통제실로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말해서 대기하던 분들과 함께 전투통제실로 내려간 것이네요. 예, 동시에 이렇게. 네. 13항입니다. 합참 전투통제실 게이트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22시 25분경 전투통제실에 입장했고요. 김용현 장관님이 22시 27분경에 입장을 했네요. 아, 네. 네. 이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대통령님 담화 끝부분을 봤을 때 비상계엄 자막이 나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네네. 맞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25항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증인이 기억하는 거는 몇 시 정도로 기억을 합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고 이제 거의 대통령 아마 말씀 끝나시고 하는 그때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끝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들어오시고 바로 화상회의 준비됐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화상회의가 전군 화상회의가 있었나 이렇게 약간 제가 그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약간 물음표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윤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님이 들어오시고 네네. 그다음에 화상회의 예,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셔서 것이죠. 뭐지 이렇게 전군 화상회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5-1항입니다. 증인은 화상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증인이죠. 맞습니다. 계엄 부사령관은 합참 차장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증인이 계엄사령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25-2항입니다. 노상원 사건 증거순번 882번 김영준 진술조서 기록 227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웅준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경찰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하니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는데요. 증인은 이와 같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증인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장관의 발언을 듣고 좀 당황한 예, 상태였겠네요. 약간 당황은 했고 그냥 군인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넣으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게 무슨 이유가 있지를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의장님은 지금 전방 상황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26항 생략하겠습니다. 26-1항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2899번 상황보고서 기록 321면 제시하겠습니다. 상황보고서 내 김용현 전 장관 발언. 합참에서 경찰에서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22시 32분경에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장관이 발언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맨 밑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된 대로 이행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저 장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잘 모르겠고 장관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바로 이어서 항명죄 바로 이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그냥 첫 번째 모든 군사활동 장관님이 책임지신다. 뭐 이걸 안 지키면은 항명죄다. 바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다른 말씀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 관련 사항은 기억이 안 나신다는 예. 것이죠. 증인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럼 이 자료는 장관의 발언의 주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증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 저 있는 걸 기억하고는 보니.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왜 저를 뭐 이렇게 누가 듣거나 적었을 것 같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27항이요.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화상회의 이후에 전하규 대변인에게는 계엄 선포문을 주고 증인에게는 포고령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죠. 네, 주셨습니다. 그 포고령을 이제 전투통제실에서 받은 거죠. 예, 전투투기실 받았습니다. 네. 27-2항 질문하겠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계엄사령부는 당시 포고령을 언론에 전파할 인적, 물적 설비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국방부와 합참에서 쓰는 시스템을 통해 포고령이 언론에 전파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맞는 내용입니까? 예, 그때는 뭐 상황실 자체가 없었고요. 뭐 시파에도 없고 뭐 당연히 외부하고 소통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생각도 안 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준비는 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인적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예, 좀 이상하게 했죠. 왜냐하면 계엄과가 와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계엄과도 와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제3자 같은 얘기만 하고 또 육군본부는 그런 계엄 관련된 매뉴얼 계기는 걸 잘 훈련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만 늘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뭔가 이게 하나도 이렇게
보통 이제 지휘관은 참모들이나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게 가타부타 법적인 거, 예산적인 거, 또 뭐 적상황, 아군 상황 쭉 따져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상했죠. 육군 참모총장님이 계엄사령관인데 육군 본부 내에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육군 본부, 육군 참모총장님이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육군 본부에는 계엄과 관련된 조직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죠. 네, 없습니다. 합참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시스템을 갖춰서 기존의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려면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게 제일 정확하죠. 네, 그 연습도 그렇게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조직도 갖춰져 있으니까 반응 시간이 훨씬 빠르고 완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육군 본부는 뭐 완전성을 못 하고 시도도 못할 정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훈련하지도 않고 실무자가 없으니 인적이나 물적이나 계엄을 준비할 수도 없고 기존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계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군 참모총장인 증인께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기존의 계엄과는 야 완전히 다른 계엄이구나,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이상하긴 이상했는데 계엄의 성격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니까 네. 아,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제가 이거는 뭐 일반 사항이 좀 아니기 때문에 네. 합참 피고인이 지금 물어보신다고요? 네네 그냥 알겠습니다. 예. 합참에 이제 계엄과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합참 의장은 이제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엄하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다른 국가 비상사태, 그죠? 네. 그럼 뭐 다른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한 적이 있고 또는 국내에 여러 가지 집회 시위 소요 이런 거일 때도 있고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국제 안보 상황 같은 게 막 미중 수교 이럴 때도 과거에 한번 불신 10월 17일인가 72년 뭐 그런 계엄도 있지만 교전 시에 하는 계엄, 그죠? 그러니까 교전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와 후방 지역의 전쟁 지원 어떤 그 특별 조치 같은 것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합참의 계엄과라는 게 통상 이제 연습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 뭡니까 3월 달이나 뭐 UFS 연습할 같을 때 연습하는 거는 그게 전시 사변 시에 그 어떤 교전 시의 계엄을 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2.6 때도 육참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했고,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이라든가 이런 군령과 그 작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 계엄이라는 게 합참 계엄과라든가 이 계엄에 대한 군 매뉴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전 그 계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 교전 계엄 이외에 다른 계엄이라는 거를 역사도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걸 산정을 안 합니다. 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전, 전쟁 초기에 혼란 사항과 치안 유지, 질서 유지 쪽으로 네네 그런 개념으로 네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다시 배철 네. 변호사님. 예. 주신문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위임을 받아서 계엄 지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죠? 네네 지휘 감독권을 위임 받으셨나 여쭤봤습니다. 네, 지휘 감독권을 위임 받으셨다. 네네 김용현 장관님이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죠. 저에게 명시과업은 계엄 상실 구성과 포고령 하나였습니다. 그럼 계엄 상황실 구성 이외에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수본부를 구성해라, 뭐 이실 8초를 구성해라 이런 거를 김용현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고 첫 번째 쭉 아무 연락이 없다가 전화 오신 게 아까 말씀드린 002 30분의 경력치가 그때 처음 소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상황실 구성과 경력, 예. 경찰력 지원에 대해서 예, 그거 말씀하신 건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거 두 저희들이 개- 알아서 상황실을. 그 두 개 이외에는 말씀을 예, 전혀 예, 안 하신 네, 거네요. 네, 네, 네. 계엄 상황실 이외에 어떤 후속 조치도 지시한 바 없다라고 예, 말씀하신 예. 저희들이 막 건데요. 알아보고 여기 가고 확인하고 저쪽 상황실 보고 뭐 전화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 계엄 상황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총장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엄 상황실이 현상을 종합해서 좀 알려주고 네. 그리고 육군본부는 잘 모르니까 들어오면은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뭘 해야 되고 메뉴를 어떻게 돼 있고 또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야 이게 가시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상황실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주신문 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질서 유지, 시민 안전 등을 신경 썼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는데요. 계엄 상황실에서 질서 유지, 시민 안전 등을 위한 상황 파악에 좀 중점을 두셨던 것인가요? 이제 생각은 저희들이 토의할 때는 늘 시민 안전 네. 항상 화두였는데 뭐 상황실이 구성이 되어야 뭐 그걸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끼리만 계속 그런 논쟁을 하면서 이제 전화 오면 조치하고 뭐 연락 오면 확인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휘를 했다는 국방부 장관은 기존 계엄과는 다르게 계엄 상황실 구성 그리고 경찰력, 경력을 증언했다는 것은 질서유지나 시민안전 차원의 지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는 여타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미뤄봤을 때 기존 계엄과 완전히 다른 계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번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현장을 겪으셨던 입장에서 이 계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체 뭐 경황도 없을 거고 상황도 정상적인 계엄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늘 전쟁 연습하기 전에 하는 그런 계엄하고는 틀리다. 네. 이거는 좀 뭐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따지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예. 형태의 계엄이라는 예, 느낌 정도 있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이제 네. 좀 인식할 수 있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모 조직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논의합니다. 논의해서 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까지 전에서 이제 좀 이상하다, 좀 뭐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연습할 때는 딱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딱 되면 매뉴얼 되면 뭐 경찰 들어오고 유관기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지역 방위사단만 해도 탁탁탁 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뭐 네. 좀 이렇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은 그게 뭔지는 저희들이 따라져 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항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요. 윤 대통령님이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에 비화폰으로 발신을 해서 증인께서 34초간 이루어진 통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12월 3일 23시 17분 통화가 비상계엄 당시 증인이 윤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통화죠. 네, 맞습니다. 28-1항 증인은 당시 대통령님과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다고 기억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부관이 대통령 전화라고 이제 쪼르르 쫓아와서 탁 보여주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 통수권자가 전화를 주셨으니까 완전 조금 긴장한 상태에서 받았는데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고령 1호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경찰청장이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고령 1호가 하달되었는가? 네네. 하달되었다. 예. 그다
그러자 대통령님이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예, 예. 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그 사실 알려주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28-3항입니다. 증인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이 23시 17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신문에서 특검도 지적을 했듯이 포고령이 공포된 시간이 23시 23분경이에요. 그러면은 전화를 23시 23분 이후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좀 시차가 발생한 이유가 증인이 공포를 지시한 시점하고 실제 공포 시점의 차이인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게 된 부분이 하달하고 지시했고 그 하달이 바로 안 됩니다. 내부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외부망으로 나갈 수 있는 걸로 작성을 해야 이제 언론에 공지가 되거든요. 그 과정이 아마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되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 이제 부관도 전화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어떤 소요 시간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하달하고 지시했고 바로 거의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3분으로 알았습니다. 계속 진술을 아마 23분경이었다고 늘 진술했었는데 마지막 수사할 때인가 그때 어떤 분인가가 17분 아주 늦게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달하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지시 시간이 있으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점의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그러니까 네네. 공포를 지시하고 맞습니다. 대통령님 전화가 와서 네, 하달했습니다 가고 네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포된 시간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네.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느낌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28-4항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예, 이경원 변호사님. 증인 지금 그 대통령과 통화한 시각을 그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한 시각을 최근에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증인 제일 최근에 조사를 또 받으신 게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나 하여튼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3시 23분에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전에 통화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일관되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하고 지난번 특검에서인가 군사보궐에서인가 하여튼 뭔가